대마도 주권 근거가 없다. 재검증하라.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 군함 세척을 배치하며 도발했고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침묵했죠. 미국 정부는 긴급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동시에 검증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즉각 300페이지 문서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증거가 없다. 우리가 압도한다. 일본 외무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이 공개한 문서는 독도 130개, 대마도 140개, 총 270개 원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외무성 내부 고발자가 대마도 기밀 문서 149개를 넘겼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300페이지가 MIT 분석 결과 1950년대 위조 문서로 판명된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독도는 한국 영토다. 일본은 70년 만에 공식 사과했고 한국은 협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년간 준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로또 당첨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워드입니다. 워싱턴 DC 국무부 국제안보국에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 전문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45살 이 일을 한 지 15년째죠. 그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많은 분쟁 사례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제 인생을 뒤흔든 날은 없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독도 문제는 늘 반복되는 루틴 업무였습니다. 매년 비슷한 주장, 비슷한 대응, 그리고 비슷한 결론. 관리 가능한 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보내온 자료 몇 장이 놓여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늘 보던 것들이니까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 일본이 반박하는 내용,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미국의 입장. 모든 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한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하워드 박사님, 지금 즉시 TV를 켜세요. CNN, 바로 지금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움켜쥐고 급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죠. 대통령이 연단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양손으로 연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사무실 안 동료들도 하나둘 제자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긴급 연설이래.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대마도 주권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대마도, 독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왜 갑자기?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마도요? 독도도 아니고요? 이건 제가 15년간 다뤄온 그 어떤 사건과도 달랐어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사였어요. 하워드, 지금 당장 브리핑룸으로 오세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평온했던 오후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죠.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얼마나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 될지. 브리핑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 동아시아 담당관들, 그리고 정보국 직원들까지 모두 긴급 소집된 상태였어요. 스크린에는 방금 전 대통령 연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은 선배 분석관 제임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제는 누가 준비했는지가 승부를 가를 거야.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준비했는지라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국제정치에서 진실은 준비된 자에게 힘이 된다네. 기억해두게.
그 순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이 독도 인근에 방위성 소속 군함 3척을 배치했고 한국은 이례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즉각 항해 성명을 내거나 군함을 맞대응 배치하는데 이번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한국의 침묵이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무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다는 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고요.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제임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배님, 아까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준비된 자라니요?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엘리자베스, 자네는 독도 문제를 오래 다뤘지. 그런데 한국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70년 넘게 그 섬을 지켰을 것 같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중립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했을 뿐 한국이 어떻게 그 섬을 지켜왔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 분석으로 끝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직접 현장에 가서 판단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장이라니요? 제가요? 그래, 자네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유엔이 곧 연락 올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외교부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동안 대충 훑어봤던 문서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뭔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기록 같았어요. 문서 한 장 한 장에서 절박함과 확신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제임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준비된 자, 진실의 힘, 그리고 제 역할. 저는 이제 단순한 보고서 작성자가 아니라 뭔가 더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UN 마크가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긴급조사관 임명 통지서 엘리자베스 하워드. 48시간 내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현장 조사 및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독도는 제 전문 분야였지만 갑자기 대마도까지 조사하라니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게다가 48시간이라니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상사가 제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하워드, 유엔과 백악관이 이미 조율을 끝냈네.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하지만 대마도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독도와 대마도가 하나의 사건이 됐어. 자네가 양쪽을 모두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다시 검토했어요. 놀라운 건 일본이 독도 인근에 군함을 배치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한국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국 외교부에 공식 방문 일정을 요청했어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죠. 이 속도라면 한국 측도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동료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심해. 양쪽 다 예민한 상태야. 일본은 이미 반발 성명 준비 중이래. 내가 한국 편을 든다고 공격할 수도 있어. 중립을 지켜. 그게 가장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저는 사실만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사실만 확인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미국 대통령이 한쪽으로 기운 발언을 한 상태에서요. 저는 제 역할이 단순 조사관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균형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짐을 쌌어요.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두툼한 자료 파일.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출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 8시였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균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될 거예요. 준비된 자들의 세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외교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워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즉시 외교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호텔에 짐을 풀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짐은 저희가 호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긴장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행 직원은 계속 무전기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건물 앞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양복이 단정했고 걸음걸이가 확신에 차 있었죠. 하워드 박사님, 한도연입니다. 외교부 영토전략국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은 오랜 시간 이 문제와 싸워온 사람이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하로 가시죠. 지하요? 네. 특별 보관실이 있습니다. 박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대한 아카이브실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 그 안에 빼곡히 꽂힌 문서, 상자들,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고문서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조명마저 문서 보존을 위한 특수 조명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독도 관련 자료인가요? 한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도 관련 원본 문서 130개, 대마도 관련 문서 140개, 그리고 국제 전문가 검증서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문서들을 살폈어요. 조선시대 지도, 일본 에도시대 기록, 연합국 문서, 국제조약서 모든 게 원본이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라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어로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한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70년 전부터요. 언젠가 올 순간을 대비해서.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년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나라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한 국장이 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이건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문서죠. 원본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내일 독도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좋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해군 헬기가 대기할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한 국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70년의 준비. 언젠가 올 순간.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거죠.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이 제공한 문서 목록을 다시 훑어봤죠. 독도 130개, 대마도 140개, 총 270개의 원본 문서.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너무 압도적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이 정도 규모의 증거를 준비했다는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엔 조사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미 한국의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성명 발표. 한국 자료의 신빙성 문제 제기. 국제 전문가 재검증 요구.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문서들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어요. 게다가 국제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받은 자료였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입장, 일본과의 동맹관계, 유엔의 중립성,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근거.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저는 편을 들러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 한쪽으로 명확히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불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건 제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저는 15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습니다. 늘 미국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왔죠.
하지만 이번 자료는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국가의 70년 각오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노트북 화면에는 내일 일정이 떠 있었어요. 새벽 5시 출발, 군용 헬기 탑승, 독도 현장 조사. 저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목격이 제 보고서를, 나아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죠. 국익과 진실 사이에서, 동맹과 정의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제 양심은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데 제 직업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임스 선배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준비된 자에게 힘이 된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가의 입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고 제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외면한다면 저는 분석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거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진실을 보러 간다. 그게 내 역할이다. 호텔 로비에서 한 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우리는 어둠 속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동해로, 독도로, 진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차 안은 고요했지만 제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군용 헬기 앞에 선 저는 박지후 해군 대령을 처음 만났어요. 40대 초반, 단단한 체격에 침착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복이 단정했고 걸음걸이에서 군인 특유의 절도가 느껴졌죠. 하워드 박사님, 박지후입니다. 오늘 독도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령님. 헬기가 이륙하자 어둠 속 동해가 펼쳐졌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워싱턴 사무실의 분석관이 아니라 현장의 목격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어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대령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독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동도와 서도. 일본이 무인도라고 주장하는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섬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경비대원들이 정렬해서 저를 맞이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기상 관측 장비 레이더 시설,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박 대령이 저를 레이더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일본 순시선의 위치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일본 선박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기록하죠. 박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독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입니다. 거의 매일 와요. 매일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박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고방송 송출하세요. 스피커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경고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빨간 점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7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 대령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지난 60년간의 항적 기록입니다. 모두 보관되어 있죠. 화면에는 수천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일본 선박들이 접근했다가 물러간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였어요.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박사님, 일본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기록했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싸워왔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싸움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했어요.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면 더 중요한 자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특별한 분이요? 네, 일본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도에서 본 진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무엇이 더 남아있다는 걸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외교부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한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회의실 문을 열자 50대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하워드 박사님, 오카베 나오코입니다. 그녀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고 통역사가 즉시 영어로 옮겼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엔 조사관이시죠? 오카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28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문서관리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마도와 독도 관련 문서를 담당했죠. 한 국장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서관리관이라니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 안에 대마도 관련 일본 정부 내부 문서 149개가 들어있습니다. 오카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모두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 문서라니요?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결정타였어요. 왜 이걸 한국에 주시는 겁니까? 오카베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실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문서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국가의 거짓과 싸운 결과였어요. 저는 28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다. 더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한 국장이 조심스럽게 USB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870년 일본 정부가 대마도를 본토와 별개 행정구역으로 분리한 문서, 연합국이 대마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기록,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를 은폐한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국제 정세를 뒤흔들 폭탄. 박사님,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카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어요.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국장이 즉시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문서 목록이 떴어요. 149개. 모두 원본 스캔 파일이었습니다. 한 국장이 하나를 열었어요. 1870년 일본 태정관 문서였습니다. 대마도를 본토와 별개로 기록한 공식 문서. 이건 결정적이군요. 한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270개 문서에 일본의 내부 문서 149개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숫자는 419대 1이 됐어요. 오카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야 한다고. 다음 날 서울 외교부는 국제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NN, BBC, AP통신, 로이터, 그리고 NHK까지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국장이 연단에 섰고 그 옆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한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독도 관련 원본 문서 130개, 대마도 관련 문서 140개, 일본 정부 내부 문서 149개, 총 419개. 이 모든 문서는 국제 전문가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기자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일본이 최근 공개한 300페이지짜리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 문서는 MIT, 파리 소르본 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분석 결과 1950년대 잉크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장님, 일본 문서가 위조라는 말씀입니까? BBC 기자가 손을 들며 물었어요. 한 국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조라는 단어는 전문가들의 표현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전달할 뿐이죠. NHK 일본 기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 문서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모든 문서는 탄소 연대 측정, 잉크 성분 분석, 지질 분석을 거쳤습니다.
국제기록유산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요. 한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문서 검증 리포트가 떴습니다. MIT, 소르본, 옥스퍼드, 하버드, 도쿄대학까지 5개 대학의 공식 검증서였어요. 일본 도쿄대학 문서학 연구소도 우리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문서만이 아니었어요. 국제사회를 설득할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은 진실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70년간 준비했고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일본 기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워싱턴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겠습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UN 긴급회의 소집. 뉴욕으로 오십시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무대가 서울에서 뉴욕으로 옮겨가는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 국장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국장님, UN에서 발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박사님께서 하셔야죠. 중립적 조사관의 보고가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진실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박사님도 이제 그 편이시고요.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는 한국의 기자회견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CNN은 419대 1이라는 숫자를 강조했고 BBC는 일본 문서의 위조 의혹을 집중 보도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N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뉴욕 UN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한국, 일본 대표단이 모두 한 공간에 모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회의장 입구에는 경비가 삼엄했고 언론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발표될 내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할 선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석에 앉았습니다. 한 국장은 한국 대표단석에, 일본 외무성 차관은 창백한 얼굴로 일본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잠겼죠.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제법상 명백합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연합국 문서와 일본 정부 내부 기록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숨을 죽인 채 발표를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 조사가 아니라 역사적 선언으로 성질이 바뀌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섭니다.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검증된 역사를 지지합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실시간 중계를 보는 기자들의 탄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N 공식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죠. 제가 사흘밤을 새워 작성한 70페이지짜리 보고서. 다음은 UN 조사관 엘리자베스 하워드 박사의 보고입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2주일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7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일본의 무인도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 대표단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마도 관련 일본 정부 내부 문서 149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본토와 별개 지역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일본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문서들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문서는 일본 외무성 전 문서관리관이 제공했습니다. 진위는 국제 전문가 5팀이 확인했고요. 회의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진실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419대 1.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대표단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몇몇 중립국 대표들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단순 분석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UN 선언 직후 일본 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국제뉴스를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NHK는 한국 문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특집을 연속 편성했고 극우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국가 비상사태 선포. CNN 속보가 화면에 떴어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죠. 일본 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총리님, 위조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부 문서 유출자를 처벌하실 건가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총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비된 원고만 반복해서 읽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국장이었어요. 박사님, 일본 외무성에서 비공식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비공식 회담이요? 네, 내일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회담을 요청했다는 건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참석해야 합니까? 네, 유엔 조사관 자격으로 배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키나와 지사가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했고 야당 의원 30여 명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중잣대를 벌여야 합니다. 독도를 주장하면서 대마도는 숨기는 건 모순입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BBC는 일본의 논리 모순을 분석하는 특집을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선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사설 제목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 국무부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답장이 즉시 왔어요. 일본 측과의 회담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시오. 백악관이 주시하고 있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일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섰지만 한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걸 보는 건 괴로웠어요.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청와대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비공식 한일 회담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본 측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어떤 의미로 불안정한가요? 내부에서 문서 폐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문서 폐기라니, 이건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일본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폐기됐습니까? 다행히 막았습니다. 일본 내부 양심 세력이 저지했어요. 영빈관에 도착하자 일본 대표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외무성 차관, 영토문제 담당국장, 그리고 법률자문관. 모두 얼굴이 창백했어요. 특히 차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회담은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재검토라니, 이건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국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 차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문서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젯밤 외무성 일부에서 대마도 관련 문서를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국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기 시도요? 네, 다행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국제적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내부 분열은 심각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발각됐어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 차관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한 국장을 바라봤어요. 한 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진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진실 앞에서 결국 무릎 꿇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고요.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은 자리였지만 한 국장의 태도는 오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일본 차관이 간신히 물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담이 끝나고 저는 한 국장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일본이 정말 인정할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흐리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서울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2주일을 돌이켜봤어요. 독도의 험한 바람, 오카베 씨의 떨리는 손, 한국이 준비한 70년의 기록, 일본의 위조 문서, 유엔 총회의 정적.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중립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어느새 한쪽 편에 써버린 걸까요? 미국 정부를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국제 진실의 수호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내가 지킨 건 뭐였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국가였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양심이었을까요? 휴대전화에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미국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보고서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압력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제가 보고서를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숨통이 트일 거고 미국은 동맹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요? 70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엔 공식 보고서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70페이지. 사흘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 모든 증거, 모든 분석, 모든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킨 건 국가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정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저는 분석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거죠.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제임스 선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나? 선배님, 저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제임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는 진실을 말했네. 그게 자네 일이야. 하지만 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쟤 때문에. 아니, 자네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기억하게. 자네는 국가의 편도, 정치의 편도 아니야. 자네는 진실의 편에 섰어. 그걸 후회하지 말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5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의 편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한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출발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회의실, 둥근 테이블 양쪽에 한국과 일본 대표단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일본 외무성 차관은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차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서 오랜 기간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시했고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독도 주권을 존중합니다. 그 순간 역사가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한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국장은 즉각적인 비판이나 요구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놓았어요. 이건 미래 협력 패키지 제안서입니다.
일본 차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협력 제안서요? 네, 경제협력, 문화교류, 학술 공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한 국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청년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역사 연구단, 동아시아 평화 포럼. 구체적인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지 않으려 합니다. 함께 미래로 가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패배를 선언한 쪽이 아니라 승리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차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구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한국이 70년간 준비한 진짜 목표였던 거예요. 회담이 끝나고 저는 한 국장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왜 협력안을 내신 겁니까? 한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인정이었죠. 이제 그걸 받았으니 다음 단계로 가야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품격이구나. 승리의 품격. 마지막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확인이요? 독도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증인이 아니라 기록자로요. 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헬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가 새로운 협력 구조로 넘어가는 시작.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공식 사과. 한국은 협력안 제시. 사건 종결 단계 진입. 답장이 즉시 왔어요. 훌륭합니다. 최종 보고서 대기 중.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남았어요. 다음 날 새벽 헬기가 다시 동해를 가로질렀습니다. 박 대령이 조종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이번엔 기분이 어떠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조사관이었는데 지금은 증언자시죠. 박 대령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의 증언자였어요. 독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섬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하자 경비대원들이 다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세계가 드디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경비대원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근무 중인 경비대원들, 레이더 시설. 모든 게 처음 왔을 때와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대령이 제 옆에 섰어요. 박사님, 70년입니다. 우리가 이 섬을 지킨 시간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알고 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태풍이 오는 날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70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싸우며 이곳을 지켰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준다. 이 문장이 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될 거예요. 박 대령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독도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끝없는 바다, 수평선, 그리고 하늘. 이 모든 게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세계가 인정했다고. 헬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섬을 바라봤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 이곳은 이제 박사님의 섬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헬기가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독도가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 해안선, 그리고 한국의 땅.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 워싱턴 국무부입니다. 저는 출근해 조용한 사무실에 앉았어요. 출발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책상,
같은 창문.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보는 세계도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유엔에서 보내온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색 유엔 마크가 선명했어요. 표지를 넘기자 제목이 보였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 최종 보고서 독도 및 대마도 작성자 엘리자베스 하워드. 제 이름이 역사적 문서에 새겨진 거예요.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70페이지, 419개의 증거, 그리고 명확한 결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이제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는 엄지를 치켜 세웠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선배가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잘했네, 엘리자베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 자네가 용기를 낸 거야. 진실의 편에 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한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한국 정부가 감사패를 수여하고 싶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업무 파일이 떠 있었어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예비조사. 또 다른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엘리자베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진실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무기나 돈이 아니라 준비된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책상 서랍을 열자 독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끝없는 바다. 저는 그 사진을 책상 모니터 옆에 세워뒀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고. 상사가 제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하워드, 다음 프로젝트 준비됐나?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독도의 파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장의 말이 메아리 쳤죠. 진실은 준비된 자에게 힘이 된다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저는 진실의 목격자이자 증언자로 계속 걸어갈 거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빛을 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